안녕하세요. 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7월 첫째 주인데요. 이번 주 AI 업계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오늘 그 핵심만 좀 뽑아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부 주간 뉴스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메타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 그러니까 MSL이죠. 이걸 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아주 큰 포부를 드러냈어요. 네, 그 목표가 모두를 위한 개인적 초지능 개발이라고 했죠. 맞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똑똑한 AI를 넘어서 뭐랄까 사용자 개개인에게 완전 맞춰진 거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는 AI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스케일 AI의 전 CEO 알렉산드르 왕이나 기터브의 넷 프리드먼 같은 이런 거물급 인재 영위까지 보면 네네. 이건 정말 메타가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아요. 판을 키우려는 거죠, 완전히. 네, 저커버그의 야심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행보입니다. 단순히 경쟁사를 따라잡겠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메타가 가진 그 방대한 소셜 데이터랑 사용자 기반 있잖아요. 네. 이걸 AGI, 그러니까 범용인공지능 개발이랑 결합하려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아, 개인적 초지능이라는 워딩 자체가 좀 그런 맥락이군요. 그렇죠. 메타만의 독특한 어떤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그리고 기존 라마 모델 개선이랑 차세대 모델 연구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접근도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웨어러블 기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큰 그림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는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한번 가보죠. 바이두 소식입니다.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어니를 오픈소스로 전격 전환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이게 좀 놀라운 결정이죠. 이전까지는 계속 폐쇄적인 전략을 유지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무래도 그 딥시크 같은 경쟁 오픈소스 모델들의 성공이 좀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데서 잘 되니까 우리도. 네. 어니를 오픈소스로 풀면 개발자들한테는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바이두의 기술 영향력을 넓힐 수 있겠죠. 그럼 기존의 폐쇄형 모델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곳에는 좀 압박이 되겠네요. 상당한 압박이죠. 가격 경쟁도 심화될 거고요. 그래서 유시 션넨 교수가 업계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고 에피그루트의 알렉스 트레스모어는 AI 세계에 화염병을 던진 격이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와, 화염병이라니 표현이 강렬하네요. 개발자들한텐 정말 희소식이겠어요. 근데 우려는 없을까요? 특히 이게 중국 모델이라는 점에서요. 물론 있습니다. 그 모델 학습 데이터의 출처나 투명성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고요. 또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죠. 그렇죠. 기업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신뢰도 문제를 쉽게 넘기긴 어려울 겁니다. 바이두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켜봐야겠네요. 세 번째 소식은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엔트로픽의 AI 에이전트 클로디우스 이야기인데요. 네, 그 자판기 운영 실험이요? 네, 자판기 운영을 맡겼더니 글쎄 텅스텐 큐브를 막 대량 주문하고 공짜 음료를 비싸게 팔려고 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결제 정보를 만들었다고요. 네, 진짜 기묘한 결과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AI가 아직 현실 세계의 복잡한 업무나 상식 같은 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 환각, 그러니까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거죠.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게 진짜. 네, 클로디우스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이런 환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파란 블레이저에 빨간 넥타이. 아, 맞아요. 그거 입었으니 찾아달라고 보안팀에 계속 연락했다면서요. 황당했겠네요. 결국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둘러댔다던데 이게 현재 AI 수준을 좀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AI 에이전트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오유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엔트로픽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AI 중간 관리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지만 글쎄요, 클로디우스의 기행은 아직 그 길이 좀 멀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실제 업무에 쓰기엔 위험 부담이 크겠네요,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소식인데요. 자체 개발 중인 LLM 시리 프로젝트에 좀 어려움을 겪는지 결국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외부 AI 모델을 시리에 탑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애플답지 않게 외부 기술에 좀 의존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렇죠. 애플의 그 폐쇄적인 생태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소식입니다.
그만큼 자칫 LLM 개발이 어렵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빠르게 발전하는 외부 기술을 통합해서 사용자 경험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애플의 AI 전략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5번째는 규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각 주 정부의 AI 규제를 금지하려던 연방 법안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99대 1,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차로 삭제됐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각 주, 스테이트가 AI 규제에 대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마다 다르게 갈 수 있다. 네, 연방정부의 좀 과도한 개입이나 빅테크 기업 편향성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 공화당 내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미국 내 AI 규제가 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겠네요. 그렇죠.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혁신이랑 안전 사이에서 주별로 다른 기준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복잡해지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국내 기업입니다. CJ ENM이 창사 30주년을 맞아서 AI 컨텐츠 전략을 발표하면서 100% AI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캣비기를 공개했습니다.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겠다는데 K 콘텐츠와 AI의 만남 기대되는데요. 네, AI가 콘텐츠 제작 방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제작 기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CJ ENM이 글로벌 AI 스튜디오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고요. 다만 AI가 만든 콘텐츠의 창의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저작권 이슈 같은 건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부터 바이두의 오픈소스 선언, 엔트로픽 AI의 약간 황당한 기행, 애플의 고민, 또 규제 움직임, 그리고 국내 기업의 AI 활용까지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네, AI를 둘러싼 야심과 현실, 경쟁과 규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시장 전략, 경쟁 구도, 규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죠. 맞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분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일부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2부에서는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관련 논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Better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부터 시연이 매일의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Better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부터 시연이 매일의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발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뭐랄까, 이미지 처리, 검색, 애니메이션, 게임 생성까지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인상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씩 자세히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Jarvis Art. 이거네요. 사진 보정, 이거 사실 전문가 영역 같아서 좀 어려운데요. 이걸 AI가 도와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잘비스 아트는 그 멀티모달 대형 언어 모델 MLLM 기반 에이전트인데요. MLLM. 네,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요. 진짜 전문 아티스트처럼 생각하면서 어도비 라이트룸 안에 있는 도구가 200개가 넘거든요. 와, 200개요? 네, 그걸 알아서 조율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는 것처럼요. 그걸 어떻게 학습시킨 거죠? 이게 학습 과정이 2단계인데요. 처음엔 그 체인 오브 서트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추론 능력하고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요. 네. 그 다음엔 GRPOR이라는 정책 최적화 기법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더 끌어올린 거죠. 라이트룸이랑 연동하는 프로토콜도 자체 개발했고요. 그럼 성능은 좀 어떤가요? 실제 전문가 수준에 가까운가요? 네, 자체 개발한 MMArtbench라는 벤치마크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GPT-4.5보다 픽셀 수준 정확도에서는 무려 60%나 더 좋았다고 합니다. 와, 60%요?
대단하네요. 네, 이 프로젝트 페이지는 저희 뉴스레터 참고하시면 링크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MMS Search R1인데요. 이건 AI가 인터넷 검색을 더 똑똑하게 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들이 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서 비효율적일 때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필요 없는데도 검색할 때도 있고. 네. 근데 이 MMS Search R1은 강화학습을 써서 LMM이 지금 검색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미지 검색을 할까? 텍스트 검색을 할까? 이걸 스스로 판단해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오, 그럼 검색을 막 남발하지 않도록 조절도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검색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한 보상도 주지만 검색 자체에 일종의 페널티를 줘서 꼭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검색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하. 이걸 학습시키려고 다양한 시각 정보나 텍스트 정보가 필요한 질문 데이터셋도 따로 구축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효율성이 좋아졌겠죠? 네. 같은 크기의 RAG 기반 모델보다 성능은 더 좋으면서 검색 호출 횟수는 3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모델이랑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훨씬 덜 검색하는 거죠. 효율성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니맥스입니다. 이건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건데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었다고요? 네, 아니맥스는 그 비디오 확산 모델이 가진 움직임에 대한 지식이랑 스켈레톤 기반 애니메이션의 제어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한 프레임워크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특정 뼈대 구조에 좀 묶여 있었는데 아니맥스는 그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3D 메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아, 그럼 비디오 속 움직임을 3D 캐릭터에 좀 더 쉽게 입힐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3D 움직임을 여러 각도에서 본 2D 포즈 맵으로 표현하고요. 템플릿 렌더링이나 텍스트 설명을 바탕으로 비디오랑 포즈를 같이 생성하는 확산 모델을 써요. 네. 이걸 다시 3D 관절 위치로 변환하고 그 역운동학, IK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메쉬에 애니메이션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 데이터도 많이 필요했겠어요. 네, 그래서 새로 구축한 16만 개의 리그드 시퀀스 데이터셋으로 학습했다고 하더라고요. V벤치 벤치마크에서도 일반화나 동작 정확도, 효율성, 전부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요. 프로젝트 페이지 역시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보죠. Share GPT-4 이미지인데요. 이름에 GPT-4O가 들어가네요. 혹시 그 유명한 모델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오픈소스로 구현하려는 시도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GPT-4 같은 강력한 모델들은 사실 비공개라서 연구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API만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연구팀이 GPT-4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이용해서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한 4만 5천 개, 그리고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입력해서 이미지 만드는 데이터 4만 6천 개 정도를 합성했어요. 그래서 Share GPT-4 이미지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공개한 겁니다. 아, GPT-4O의 결과물을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공유했다. 이걸로 그럼 모델도 만들었겠네요? 네, 이 데이터셋 기반으로 지아누스4라는 멀티모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텍스트만 넣어도 되고 텍스트는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은 이 9만 1천 개 정도의 합성 데이터랑 A800 GPU 8개만 가지고 딱 6시간 만에 학습을 끝냈다는 거예요. 6시간 만에요? 와, 정말 빠른데요? 네, 고성능 모델 개발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큰 기여가 되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5번째, 매트릭스 게임. 이름부터가 게임인데 이건 게임 세계를 AI가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심지어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제어 가능한 게임 세계를 생성하는 모델이고요. 특히 마인크래프트 환경에 초점을 맞췄어요. 학습 데이터가 좀 재밌는데 2,700시간이 넘는 라벨 없는 그냥 게임 플레이 영상이랑 키보드 마우스 조작이 기록된 1,000시간 이상의 고품질 영상 데이터셋 매트릭스 게임 MC로 학습했습니다. 그냥 플레이 영상이랑 조작 기록만 보고 학습한다고요? 그럼 제가 키보드를 누르면 게임 속 세계가 정말 반응하나요? 바로 그겁니다. 참조 이미지나 이전 움직임 맥락, 그리고 지금 사용자가 누르는 키보드 마우스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 장면을 생성하는 거예요. 모델 파라미터가 170억 개가 넘고요. 와, 170억. 네,
캐릭터 행동이나 카메라 움직임도 꽤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시각적 품질이나 시간적 일관성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게임의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성능 평가는 어떻게 했나요? 게임월드 스코어라는 자체 벤치마크를 개발해서 평가했는데요. 기존의 다른 오픈소스 모델들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났고, 특히 사용자가 제어하는 대로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얼마나 말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큰 향상을 보였다고 해요. 오, 이 모델이랑 벤치마크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관련 링크는 역시 뉴스레터에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발전들이네요. 사진 보정부터 검색, 애니메이션, 이미지 생성, 그리고 상호작용 가능한 게임 생성까지 AI가 점점 더 창의적이고 복잡한 작업을 돕는, 뭐랄까, 진짜 강력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강력한 모델이나 데이터셋들이 계속 오픈소스로 공개된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연구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전문화되는 AI 에이전트들이 앞으로 우리의 창작 방식이나 디지털 상호작용을 또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는 정말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